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6월인데 이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벌써 35도를 넘나드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폭염과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정치인의 발언으로 언론계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비판하면서 언론계 반발도 거세고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논란이 거세지자 오해했다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사실 정치인들과 언론의 불편한 관계는 역사가 꽤 깊죠. 자세한 내용 잠시 후 미디어 비평 시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열렸던 정선군의 가리왕산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6년이나 지났지만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팩트체크 시간에 짚어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 정치권이 이 뉴스로 한 주간 뜨거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두고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먼저 이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가요? 네, 논란의 시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이었죠. 이 대표가 지난 14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죠. 그때 기자들한테 한 말인데,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네. 판단을 해보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을 하면 언론이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에 동참한다. 이런 전제에서 시작이 된 말이고요. 네. 뒤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이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이 발언을 한 시점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뒤에 그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대표 발언이 나오자 당내에서 몇몇 인사들이 경쟁적으로 언론에 대한 공격에 동참을 했고요. 심지어 애완견이라는 말도 아깝다 이런 식의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당시 한 발언 전체를 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게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네. 이 사건 전체가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그래서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했겠느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같은 법원, 그 수원지방법원인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을 냈다. 왜 이런 점을 우리 언론이 한 번도 제대로 지적하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 돈을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작년입니다. 작년 5월에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은 안부수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재판과 이번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서 북한의 쌍방울 그룹이 돈을 보낸 이유를 다르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의 발언이 나온 상황을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등 3개 언론인 현업단체는 이 대표를 향해서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사태를 언론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언론인 단체들이 이재명 대표 그 발언 직후에 곧바로 바로 성명을 낸 건 아니고요. 이 대표 발언 이후에 언론 시민단체 출신인 양문석 의원이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한 것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더 험한 말을 하고 나섰죠.
그리고 역시 언론인 출신인 노정면 의원, 또 다른 언론 시민단체 출신인 최민희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서 이 대표 말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황이 확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세계 언론 현업인 단체들이 성명을 낸 거죠. 전에도 언론인이나 언론 관련 단체 출신들이 정치권에 가면 자신들의 존재감을 이렇게 언론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인 단체들은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번 발언을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네. 이렇게 야당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인 단체들이 비교적 신속하게 성명을 낸 건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언론에 대한 공격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제1야당 대표를 필두로 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혐오나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을 아마 걱정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언론에 오래 있었지만 언론에 대한 비판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좀 있죠. 이런 경향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사안 자체에 대한 논박을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사안을 보도하는 언론을 공격하는, 특히 특정 언론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 전체를 통째로 공격함으로써 아예 불리한 보도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물론 국내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언론이 수사 관련 사항을 보도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네. 또 판결 보도 같은 걸 할 때 함부로 추측을 하거나 예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맞는데, 다만 제1야당 대표, 또 국회를 지금 사실상 좌우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을 향해서 좀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정치인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한 불만을 거칠게 드러낼 경우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언론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거죠. 가장 핵심이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고, 공적인 쟁점에서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또는 관심을 흐트러 놓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언론이 애완견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나니까 언론 일반과 여러 언론사들과 정치권, 그중에서도 제1야당하고 사이에 긴장관계가 만들어지고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언론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언론이 관련해서 어떤 부정적인 사실을 보도를 하거나 사실을 보도를 해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리한 사실이 공개됐을 때 그것을 일일이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것보다는 아예 통째로 그 상황 자체를 일종의 언론 전체를 공격함으로써 상황을 좀 모면해보는 일종의 국면을 바꿔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언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일 때 실제로 누군가 나오는 그건들, 좀 거친 말들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눈앞에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 집중이 된 나머지 사안에 대한 집중도는 전보다 확실히 떨어진 것 같아요.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 또 언론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나 정치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언론이 불편하기도 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에게 언론이라는 존재는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불편한 존재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존재, 불편한 언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적도 있는데요.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 기자가 나의 문제를 보도하지 않고 덮어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내가 보도자를 내면서 A라는 보도가 날 것을 기대했는데 언론은 거꾸로 보면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B라는 지점에서 보도를 하기도 하죠.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정작 언론에서는 부족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보도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책 당국자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로서는 언론이 불편하다, 언론과 그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긴장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언론이 권력 감시 기능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을 감시하고 왜 비판하지 않느냐. 검찰을 비판하지 않으니까 애완견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사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도 권력인 거죠. 국회라고 하는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를 사실상 지금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국회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견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 야당이든 뭐 여당이든 정치 권력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 대한 비판하는 부분은 불편한 것이고 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항상 나오는 거죠. 이게 이중 기준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을 둘러싸고는 어쨌든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과 언론의 불편한 관계는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을 보면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을 비판한 적이 있고 다만 이 비판을 받아들이는 평가와 대응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언론하고 관계가 이를테면 그렇게 원만하지만은 못했던 사람들이긴 합니다. 오바마 네. 전 대통령도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적지 않게 했고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언론 전체를 통째로 감정적으로 비판하거나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언론을 비판하긴 했지만 미국 언론들이 오바마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뭐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을 향해서 뭔가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면 통째로 그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공격을 했죠. 심지어는 CNN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이 계속 나오니까 그 언론사 전체를 가짜뉴스라고 공격한 것도 있죠. 네. 심지어 백악관 출입을 정지시키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누가 더 감정적으로 이를테면은 정서적인 공격을 하냐, 통째로 공격을 하냐, 아니면 아주 이성적인 언어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비판을 하느냐, 이 차이가 이를테면 오바마와 트럼프의 차이가 아니었나 싶고요. 국내에서 과연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언론에 대한 공격은 오바마 스타일인지 또 트럼프 스타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정치인들이 언론에 대해 어떤 불만을 쏟아내거나 비판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내용을 보도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언론을 공격하는 건 좀 현명하지 못한 거죠. 만약에 언론 보도가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건 문제제기를 명확하게 하고, 만약에 그러다 안 고친다면 언론 중재 신청을 하든지 소송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많은 경우에 해석이 다른 경우, 다시 말해서 의견이 다른 경우에 그걸 가짜뉴스라고 한다든지 또는 허위 조작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도에 대한 것인지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해석과 논평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 언론에 대한 공격이나 언론에 대한 불만을 지금 거론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에 대한 것인지 의견에 대한 것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비판을 하더라도 애완견이든 뭐든 이렇게 감정적으로 조롱을 하거나 격한 언어를 쏟아내는 건 절대로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에 집중해서 논의를 하는 좀 그런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언론과 정치의 건강한 관계 정립도 필요할 것 같은데 끝으로 짧게 관련해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한국 사회에서 많이 거론되는 게 언론과 정치가 너무 가깝게 지낸다. 그걸 정치 병행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언론과 정치권이 서로서로 뒤를 봐준다. 후견주의라고 하죠. 이런 관행들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직 언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도 비슷한 일들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은 언론의 일을 하고 정치권은 또 정치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언론이 너무 정치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거나 또는 정치권이 언론을 너무 자신의 어떤 수단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중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입니다.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수도권 청취자를 대상으로 정부 기관 및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과 생활 정보를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지난 11일에는 덥다 더워 시리즈로 여름철 몸에서 나는 냄새를 잡는 방법 및 폭염과 폭우에 대비하는 법을 이미석 피부과 전문의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과의 인터뷰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14일에는 식약처와 연결해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지난 10일 경상북도와 대구를 중심으로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2주 가까이 전국에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상황이기에 시기적절한 정보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수도권에는 오존주의보도 계속 발령된 상태였는데요. 네. 오전은 눈에 보이지 않아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오염물질인 만큼 자외선 차단 정보와 함께 주의사항을 안내했다면 청취자에게 적절한 경각심을 줄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또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으실까요? 행사나 정보의 성격에 따라 이미 지나간 후에 그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는 인터뷰를 하기도 하지만 미리 홍보를 통해 청취자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기에 인터뷰 시기에 조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지난 4일 경기콘텐츠진흥원 김상진 미래산업본부장과의 인터뷰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 수도권 최대 규모의 게임 엑스포인 플레이 엑스포의 성과를 공유했는데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지만 사무국 체제의 단일 운영과 국내 대형 게임사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주최 측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이었기에 행사가 끝난 후 인터뷰를 갖는 것도 적절했습니다. 예. 반면 지난 10일 생활백서 코너에서 서울시 강인철 버스 정책과장이 알린 서울 동행버스 정보의 경우 그동안 출근길에만 운행했던 서울 동행버스를 퇴근 시간에도 운행한다는 정보를 알려 솔깃했는데요. 방송이 나간 10일 당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알렸는데 출퇴근 노선은 같지만 운행 시간과 배차 간격 횟수는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기에 미리 정보를 알려줬더라면 더욱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보가 됐겠습니다. 네. 이같이 교통을 비롯한 편의성 정보를 자주 전달하는 것은 학업이나 업무 등으로 서울을 오가는 인천, 경기권 청취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를 고려해 필요한 정보를 쏙쏙 들을 수 있는 진행자 질문이 돋보이는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청취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겠네요. 또 어떤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 10일 정장선 평택시장과의 인터뷰에서는 평택에 카이스트 반도체학과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비롯해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 평택 캠퍼스가 있고 수소 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평택이 출산율이 전국 1등이고 일부 동의 경우 평균 연령이 33세라는 점을 알리며 학교와 직장만이 있는 게 아니라 주거지도 조성된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 이에 진행자는 경기도권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 서울과 연결되는 GTX AC 노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이른바 직주 근접성을 고려한 인프라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청취자 궁금증을 잘 대변했습니다. 네. 정책 정보 이외에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금융이나 노무, 법률 정보를 전하고도 있는데요.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내용에 그치는 인터뷰도 있어 조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4일과 7일에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의 인터뷰로 일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인천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을 짚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워낙에 여러 채널과 프로그램에서 출연하고 있기에 굳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일주일에 2차례나 범죄 사망 사건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4일에 소개한 밀양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은 가해자들에 대한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지적해 나름의 의미라도 찾을 수 있었지만 7일 방송에서는 아직 성범죄 가능성 여부도 조사 중이고 합창단과 교회의 유착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 화제성 내용 전달에 그쳤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점을 또 짚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방송 내용은 아니지만 인터뷰 전문을 기사로 옮길 때 일부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고자 하는 부분이 보여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5일 이호동 경기도 의원과 인터뷰에서는 수원 원천동과 영통 지역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소개했는데요. 네. 이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고 강민규 교감을 추가 규정하자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때 고 강민규 교감이 규서에 쓴 내용인 녀석들과 저승에서라도 같이를 인터뷰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이날 이호동 의원은 다른 의정 활동도 많이 소개했지만 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해 전체 인터뷰 내용이 묻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이미석 피부과 전문의가 여름철 몸에서 나는 다양한 냄새의 원인을 분석한 인터뷰 제목도 정수리, 겨, 발동내, 여름 냄새 3대장이라고 붙였는데요. 발동내라는 단어는 사전에 있지도 신조어로 사용되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실제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고요. 네. 이런 자극적인 단어로 제목을 뽑는다면 인터뷰의 본질을 왜곡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가리왕산과 올림픽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가리왕산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리왕산은 우리나라에 드물게 남아있는 원시림이었는데요. 원래 일체 개발 행위가 금지되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었습니다. 네. 2012년 6월 가리왕산을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 활강 경기장 부지로 확정을 했는데요. 산림청은 올림픽이 끝나면 산림을 복원해서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가리왕산 중봉과 하봉 일대 78헥타르를 산림법상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리고는 13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베어냈는데요. 이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요. 울창한 산림을 파괴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치러야 하니까 일단 네. 대회를 치르고 원상태로 복원하자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받게 된 것이죠.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지금 6년이 지났는데요. 네. 그러면은 약속대로 이 가리왕산은 원상국 복구가 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리왕산 스키장은 벌거숭이 산으로 그대로 있고요. 스키장을 지으면서 함께 지었던 곤돌라는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정선구는 해당 지역을 원상복구하는 대신 국가정원으로 존치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지켜지지가 않았군요. 네. 가리왕산 케이블카 소재지인 정선구는 이 지역에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을 조성해서 관광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보다 케이블카를 존치하고 뭔가 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 평창올림픽 유치 과정을 되돌아보면은 3수 끝에 유치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네. 당시 강원도민들의 열망도 엄청났고 기대감도 상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럼 평창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기대했던 만큼 거둬들였나요? 제가 좀 단적인 통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지자체, 그러니까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이렇게 세 곳인데요. 인구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2014년 강릉은 21만 5,807명, 평창은 4만 3,660명, 정선은 3만 9,425명이었고요. 올림픽이 열렸던 2018년에는 강릉은 21만 2,957, 평창 4만 2,610, 정선 3만 7,70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강릉은 20만 9,439명, 평창은 4만 659명, 정선은 3만 4,202명이었는데요. 평창올림픽 유치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지역 경제가 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 것처럼 선전을 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태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명예교수의 추산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연평균 지역 총생산 GRDP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장률은 전국 평균 연간 5.6%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의 이 수치는 연간 5.1%에 그쳤습니다. 2018년 전후 5년 동안 이 GRDP 성장률을 살펴봐도
전국 기준으로 보면 평창올림픽 전 5년이 3.96%, 이후 5년은 2.63%로 나타났고요.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이전 5년이 3.89%, 이후 5년이 2.28%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은 강원도의 GRDP 상승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기대에 미치지 못했군요. 네. 파리올림픽이 다음 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파리 시민들이 파리올림픽에 오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예. 파리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파리올림픽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하는 영상이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물가와 숙박요금이 감당 못할 만큼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네. 그리고 현재 대학생 기숙사를 털어서 올림픽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려는 계획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면서 선수촌 숙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고요. 분명한 거는 모두가 행복한 올림픽은 아니다. 이건 좀 확실해 보입니다. 네.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KTX나 고속도로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진 측면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릉선 KTX가 건설이 됐고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신설됐죠. 사회 간접 자본을 따내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이벤트가 이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맥락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이 지역 발전으로 실제적으로 이어졌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창올림픽을 개최한 지자체들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네. 도로와 철도가 놓여서 다니기가 좋아졌지만 그게 살기 좋은 구장이 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가 이벤트를 하면 확실히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개최 예정지 인근에 크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땅값이 오르면서 이득을 보고 그리고 토목 건설업자들은 이런 이벤트를 하면 경기장 시설을 지어야 되니까 돈을 벌게 돼 있고요. 결국엔 돈을 버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삶이 크게 나아졌다. 이런 부분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가리왕산으로 돌아가 보면요. 올림픽을 치렀던 경기장이잖아요. 네. 그냥 스키장으로 쓰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스키장으로 계속 쓰게 되면 이 경기장을 지을 당시에 사회적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셈이죠. 건설 당시 사회적 합의를 저버렸다.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고요. 어렵게 합의를 이룬 사안인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선례로 작용을 하면서 네. 극한 대립만 부채질할 우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는 진짜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게다가 이 스키장은 알파인 활강 경기를 치렀던 경기장인데요. 이게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급합니다. 절벽에 가깝습니다. 네. 출발 지점과 결승 지점의 높이 차이가 800m, 평균 경사가 30도가 이 경기장 승인 조건이었던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걸 개조해서 일반인이 쓸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주장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말이 안 됩니다. 스키협회에서는 이걸 존치시켜서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시설로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정성구는 이 운영 기간을 연장시켜달라고 하고 있다고요? 네,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에 강원도는 원상복구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2018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리왕산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주장을 했는데요. 2019년 1월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기간 만료로 인한 복구 명령을 내렸고요. 이후 총리실 주재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었습니다. 케이블카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행하되 이후 시설물 유지는 중앙정부가 판단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합의 당시에 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를 보면요. 복원 착수에 오히려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즉시 복원에 착수됩니다. 강원도와 관계부처는 동경기장 조성 협의 시 전제 조건이었던 산림 복구 및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복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최초 건설 착수 단계에서 복원을 약속을 하고 허가를 받은 것이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다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14차례나 회의를 해서 결국 복원하기로 다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다른 개발 계획을 내놓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정선군의 입장도 전해주시죠. 지난 19일 국회에서 가리왕산 스키장 복원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에 정성군 관계자를 토론자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성군 관계자는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 주최 측에 불참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정성군의 입장이 들어 있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요. 예. 우리 군은 후대에 물려줄 청정 자연의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군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 활성화를 통한 정선의 존속이며 후대에 물려줄 사람 사는 정선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 군은 2018 동계올림픽 유산 활용과 생태 복원을 절충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에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콘텐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의 구성과 주제에서 우리 군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판단되며 기타 일정 문제로 부득이 불참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역 소멸 위기를 맞아서 뭐라고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정선, 이런 이미지를 남기면서 전국 각지에 난립하고 있는 케이블카를 고집할 건지, 당초 약속하고 합의한 대로 모두가 참여하는 산림복원 사례를 만들어낸 정선으로 기억될 것인지 선택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가리왕산 스키장과 케이블카 복원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정성군이 애초 약속한 대로 가리왕산 생태계를 잘 복원하고 또 사회적 합의, 약속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선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마이클 잭슨의 얼송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